코딩 테스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타 그래프 관련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로소 집합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서로소 집합이란 공통 원소가 없는 두 집합을 의미합니다. 흔히 두 집합이 서로소 관계인지 혹은 서로소 관계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이와 같이 원소를 확인해서 판단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원소 1과 원소 2를 가지고 있는 집합과 원소 3과 원소 4를 가지고 있는 집합은 서로 공통된 원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서로소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이어서 원소 1과 원소 2를 가지고 있는 집합은 원소 2와 원소 3을 가지고 있는 집합과 서로소 관계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이 원소 2가 공통된 원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로소 집합 자료구조에 대해 알아볼게요. 서로소 집합 자료구조란 서로소 판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료구조입니다. 이처럼 서로소 부분 집합들로 나누어진 원소들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자료구조로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서로소 집합 자료구조는 다음의 두 종류의 연산을 지원합니다. 먼저 합집합 연산인데요. 합집합 연산은 두 개의 원소가 포함된 집합을 하나의 집합으로 합치는 연산입니다. 다시 말해 합집합 연산을 수행할 때는 두 원소에 대해서 넣어주는데요. 이때 두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집합이 같은 집합이 될 수 있도록 합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어서 찾기 연산은 특정한 원소가 속한 집합이 어떤 집합인지 알려주는 연산입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원소가 주어졌을 때 두 원소가 같은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이 찾기 연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서로소 집합 자료구조는 이처럼 유니온, find 두 가지 연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합치기 찾기, 즉 union find 자료구조라고도 불립니다. 한번 여러 개의 합치기 연산이 주어졌을 때 서로소 집합 자료구조의 동작 과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모든 합집합 연산을 각각의 합집합 연산을 하나씩 확인하며 서로 연결된 두 노드인 A와 B를 확인합니다. 이때 A와 B의 루트 노드인 A'과 B'을 각각 찾습니다. 이후에 A'을 B'의 부모 노드로 설정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1번의 과정을 모든 합집합 연산이 처리될 때까지 반복하면 됩니다. 그림을 통해 자세한 동작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총 4개의 합치기 연산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유니온 함수 안에 들어가는 두 개의 임자값은 각각의 노드의 번호가 되는데요. 이러한 유니온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각 노드가 들어있는 집합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합집합 연산을 수행하기 전에 이처럼 먼저 노드의 개수만큼의 크기를 갖는 하나의 배열을 초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부터 6까지 총 6개의 노드가 존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처음에는 모두 부모를 자기 자신으로 설정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초기 단계에서는 6개가 서로 각각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6개의 집합은 모두 서로 다른 집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각각 원소가 한 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이처럼 부모값을 확인해 보시면 전부 부모가 자기 자신으로 서로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산을 처리하겠습니다. 1번 노드와 4번 노드에 대해서 합집합 연산을 수행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알고리즘대로 노드 1과 노드 4의 루트 노드를 각각 찾습니다. 현재 루트 노드는 각각 1과 4이므로 더 큰 번호에 해당하는 루트 노드 4의 부모를 1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테이블 상에서도 이 4번 노드의 부모값이 1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서로소 집합 자료구조를 작성할 때 반드시 더 큰 루트 노드가 작은 루트 노드를 부모로 설정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합치기 연산을 수행할 때는 더 큰 루트 노드가 더 작은 루트 노드를 가리키도록 만들어서 테이블을 갱신하는 것이 관행처럼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교재에서도 동일한 로직을 따르겠습니다. 이어서 2번 노드의 집합과 3번 노드의 집합을 합치는 연산을 수행하면 마찬가지로 노드 2와 노드 3의 루트 노드를 각각 찾습니다. 이때 루트 노드는 각각 2와 3이므로 더 큰 루트 노드에 해당하는 이 3번의 부모를 2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 3번 노드의 루트 노드는 자기 자신인 3이었죠. 그래서 이 3번 노드의 부모값을 2로 바꾸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번 노드의 집합과 4번 노드의 집합을 합치는 연산이 수행되면 바로 다음과 같이 처리되는데요. 노드 2와 노드 4의 루트 노드를 각각 찾습니다. 이때 루트 노드는 각각 2와 1이므로 더 큰 번호에 해당하는 루트 노드 2의 부모를 1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앞서 테이블에서 이 4번 노드의 부모값은 1번 노드였습니다. 2번 노드의 루트 번호는 2번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더 작은 쪽인 1번 노드를 가리킬 수 있도록 이 2번 노드의 부모를 1로 바꾼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테이블이 갱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현재 이 테이블은 부모 노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현재 이 3번 노드와 4번 노드는 같은 집합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 3번 노드의 부모를 확인해 보시면 2번 노드이기 때문에 이 4번 노드와 부모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두 원소가 같은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루트 노드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3번 노드의 부모를 확인한 뒤에 2번 노드가 나오고 다시 한번 2번 노드에서 부모를 확인해서 1번 노드까지 갔을 때 1번 노드는 자기 자신이 부모이기 때문에 1번 노드가 루트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노드의 루트 노드인 1과 이 4번 노드의 루트 노드인 1번이 서로 같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서로 같은 집합에 속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여기 보이는 테이블은 부모 테이블이고 루트 테이블이 아니라는 점 유의해주세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5번 노드에 대한 집합과 6번 노드에 대한 집합을 합치는 연산을 수행하면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5번 노드의 루트인 5와 6번 노드의 루트인 6을 비교해서 더 큰 번호인 6의 부모를 5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6번 노드의 부모값이 5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결을 다 끝내고 나면 연결성을 통해 우리는 손쉽게 총 몇 개의 집합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루트 노드를 가지고 하나의 트리 형태로 구성된 그래프는 이처럼 같은 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이처럼 왼쪽에 하나의 그래프가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 그래프는 루트를 1로 가지고 총 4개의 원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는 원소가 2개로 구성된 하나의 집합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처럼 2개의 집합으로 나누어진다는 걸 알 수 있으며, 이 왼쪽 집합과 오른쪽 집합은 서로서 관계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처럼 서로서 집합 자료구조에서는 연결성을 통해 손쉽게 집합의 형태를 알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다만 이와 같이 기본적인 형태로 서로서 집합 자료구조를 구현하게 되면 루트 노드에 즉시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루트 노드를 찾기 위해 부모 테이블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면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현재 연결되어 있다면 노드 3번의 루트를 찾기 위해서 노드 2번을 거쳐서 노드 1번까지 접근해야 노드 3의 루트가 1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처럼 부모 테이블 자체에는 이 3번 노드의 부모값이 2번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함수상에서 재기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신의 루트 노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서로소 집합 자료구조의 기본적인 구현 방법을 확인해 보시면 파이썬으로 작성한 코드는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find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ind 함수는 특정 원소가 속한 집합을 찾기 위해서 그 루트 노드를 반환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다만 이처럼 함수의 이름은 find parent로 지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로소 집합 자료구조를 구현할 때는 관행적으로 find parent란 이름의 함수명을 짓곤 하는데요. 실제로 이 함수는 루트 노드를 찾을 때까지 재기적으로 호출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 이름을 단순히 find 혹은 find root 등으로 지을 수 있지만 후에 다룰 내용인 경로 압축 기법을 사용하면 사실상 루트 노드가 테이블 상에서 자신의 부모로 기록될 수 있는 형태로 함수의 형태가 조금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함수명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루트 노드를 찾을 때까지 재기적으로 호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parent는 부모 테이블을 의미하며 이 x는 노드의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모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면 루트 노드가 아니란 의미이기 때문에 루트 노드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부모에 대한 노드 번호를 넣어서 다시 한번 find parent 함수를 호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 값을 리턴하도록 만들어서 특정 원소가 속한 집합의 루트 번호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서 유니온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니온 함수는 말씀드렸듯이 두 원소가 속한 집합을 합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이처럼 4개 변수로 parent A, B를 받아서 이 A와 B의 루트 번호를 찾은 뒤에 각각의 루트 노드에 대한 번호를 확인해서 더 번호가 큰 쪽이 작은 쪽을 부모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렸던 find 연산과 union 연산에 대해서 각각 함수 형태로 구현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입력을 받아 서로소 집합 자료구조를 활용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노드의 개수와 간선의 개수를 입력받고 모든 노드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형태로 부모 테이블을 초기화합니다. 즉 1번부터 V번까지의 모든 노드에 대하여 부모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가장 먼저 처음에는 부모 테이블 상에서 부모를 자기 자신으로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번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값이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어서 실제로 간선의 개수에 따라서, 즉 두 원소를 연결하고 있는 각각의 연결 여부를 확인하면서 유니온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연산을 수행할 때는 원소 A와 원소 B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로 유니온 페런트 함수를 호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 원소가 속한 집합을 출력하도록 만들 땐 각 원소에 대해서 find parent를 이용해서 반환된 값을 출력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각 노드에 대한 루트 노드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루트 노드가 같은 원소끼리는 같은 집합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루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find parent 함수를 호출해야 된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또한 단순히 그냥 부모 테이블에 대한 내용을 출력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테이블은 실제로 당장 자신의 부모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말씀드렸듯이 이 값이 자신의 루트, 즉 집합에 대한 정보가 아닐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C++에서도 동일한 로직으로 코드가 구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시에서는 노드의 개수가 최대 10만 개라고 가정을 해서 1번부터 10만 번까지의 모든 노드에 대해서 부모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이처럼 10만 1 크기의 부모 테이블을 초기화합니다. 이어서 find parent와 union parent 함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find 함수는 아까 파이썬 코드와 정확히 동일하게 특정 원소가 속한 집합을 찾는 함수이며, 또한 본 코드에서는 이처럼 이 부모 테이블을 전역 변수로 활용하여 함수를 호출할 때는 별도로 부모 테이블을 인자로 넣어주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작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엔 부모를 자기 자신으로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어서 유니온 연산을 수행하면서 부모 테이블의 값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뒤에 최종적으로 각 원소가 속한 집합을 출력할 때는 이처럼 find parent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루트 노드에 대한 정보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단순히 부모 테이블까지 출력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자바 코드 또한 C++ 코드와 동일한 로직으로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드의 개수는 최대 10만 개라고 가정하여 1번부터 10만 번까지의 모든 노드에 대한 부모 정보가 담길 수 있도록 부모 테이블을 초기화하고, 마찬가지로 find 함수와 union 함수를 작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래쪽에 메인 코드까지 정확히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형태의 서로소 집합 자료구조의 구현 방법은 수행시간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합집합 연산이 편향되게 이루어지는 경우 이 찾기 함수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찾기 함수는 매번 현재 노드에서 부모 테이블을 참조하여 그 부모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면 루트가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기적으로 호출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면 찾기 함수가 호출될 때 모든 노드를 다 확인하게 돼서 시간 복잡도가 5의 V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1번부터 5번까지의 노드가 모두 같은 집합에 속하며 다음과 같이 선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순서로 총 4개의 연산이 수행되면 바로 이러한 형태로 그래프가 구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여기에서 이 5번 노드에 대한 루트 노드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find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5번 노드의 부모가 4번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4번으로 가서 4번 노드의 부모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3번 노드로 가서 이 3번 노드의 부모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2번에 대해서 함수를 호출해서 1번 노드에 대한 함수까지 호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함수가 종료되기 때문에 우리는 5번 노드의 루트 번호를 알기 위해서 이와 같이 5번부터 1번까지의 모든 노드에 대해서 함수를 호출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찾기 함수의 시간 복잡도가 5의 V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단순히 부모 테이블을 확인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을 이용하면 수행시간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으로 동작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찾기 함수를 최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로 압축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 압축은 루트 노드까지 도달하기 위한 경로를 압축해서 시간을 단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구현 로직은 매우 간단합니다. 찾기 함수를 재기적으로 호출한 뒤에 부모 테이블 값을 바로 그 반환 값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즉 다른 코드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 find parent 함수만 다음과 같이 바꿔주면 되는데요. 이와 같이 현재 노드의 부모 값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면, 즉 루트 노드가 아니라면 루트 노드를 찾을 때까지 재기적으로 호출한 뒤에 그 반환 값을 자신의 부모 값이 될 수 있도록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find 함수를 호출한 뒤에 부모 테이블에 적혀있는 부모의 값이 자신의 루트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find 연산을 수행한 뒤에는 부모 테이블의 값이 다시 루트가 될 수 있도록 하여 find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했던 노드에 대한 부모의 값이 루트와 동일하도록 경로가 압축되는 겁니다. 즉 말씀드렸듯이 경로 압축 기법을 적용하면 각 노드에 대해서 찾기 함수를 호출한 이후에 해당 노드의 루트 노드가 바로 부모 노드가 될 수 있도록 압축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앞서 보여드렸던 동일한 예시에 대해서 이처럼 모든 합집합 연산에 대해서 처리한 뒤에 이후에 각 원소에 대하여 찾기 함수를 수행하면 바로 다음과 같이 부모 테이블이 갱신되는데요. 찾기 함수를 수행한 뒤에는 각각의 루트 노드가 이처럼 직접적으로 기입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방법과 비교했을 때 시간 복잡도가 훨씬 효율적으로 개선됩니다. 실제 파이썬으로 작성된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나머지는 동일하고 find parent 함수만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현재 노드가 루트 노드가 아닐 때 재기적으로 그 부모에 대해서도 find parent 함수를 호출한 뒤에 그렇게 반환된 루트 노드에 대한 값이 부모 테이블에 담길 수 있도록 하여 경로를 압축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C++ 코드에서도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해보시면 이처럼 함수의 값을 반환하기 전에 부모 테이블 값을 갱신시킨 뒤에 그 값이 반환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바 코드인데요. 자바에서 또한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이와 같이 C++와 동일하게 find parent 함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서로소 집합 자료구조를 활용한 사이클 판별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로소 집합은 무방향 그래프 내에서의 사이클을 판별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방향성이 없는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이러한 서로소 집합 자료구조를 사이클 판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방향 그래프에서의 사이클 여부는 DFS를 이용해서 판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본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건 바로 무방향 그래프에서의 사이클 판별 알고리즘인데요. 사이클 판별 알고리즘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그래프에 존재하는 각각의 간선을 하나씩 확인하며 두 노드의 루트 노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find 함수를 호출하겠다는 의미이고요. 이때 루트 노드가 서로 다르다면, 즉 서로 다른 집합이라면 두 노드에 대해서 합집합 연산을 수행해서 같은 집합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에 루트 노드가 서로 같다면, 즉 이미 같은 집합이라면 사이클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간선에 대해서 이러한 1번의 과정을 반복해서 모든 간선이 다 처리될 때까지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그래프에는 사이클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그림을 통해서 서로소 집합 자료구조를 활용한 사이클 판별 알고리즘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모든 노드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부모로 설정하는 형태로 부모 테이블을 초기화합니다. 이는 앞서 확인했던 서로소 집합 자료구조의 기본적인 초기화 단계와 동일합니다. 다음과 같이 사이클이 존재하는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처음엔 이처럼 각각 노드에 대한 부모값이 자기 자신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이클 판별을 위해서는 각각의 간선을 하나씩 확인하며 간선을 구성하는 이 두 개의 노드에 대해서 합집합 연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 이 간선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노드 1과 노드 2의 루트 노드는 각각 1과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번호에 해당하는 노드 2의 부모 노드를 1로 변경합니다. 다시 말해 노드 1과 노드 2에 대해서 같은 집합에 속하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부모 테이블이 갱신됩니다. 이어서 그 다음 간선인 노드 1과 노드 3을 잇는 간선을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1번 노드와 3번 노드에 대해서 각각 find 함수를 호출한 뒤에 그렇게 찾은 루트 노드에 대해서 합치기 연산을 수행해서 같은 집합에 속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현재 노드 1과 노드 3의 루트 노드는 각각 1과 3입니다. 그래서 더 큰 번호에 해당하는 노드 3의 부모 노드를 1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두 개의 간선까지 확인한 결과 현재 1번, 2번, 3번은 모두 같은 집합에 속하는 원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간선을 확인하는데요. 이 마지막 간선에 포함되어 있는 이 노드 2와 노드 3번은 이미 같은 집합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루트 노드를 확인했을 때 모두 1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미 같은 집합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 우리는 사이클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간선 정보를 확인했을 때 이미 두 노드가 같은 집합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이 간선으로 인해서 현재 그래프에 사이클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간선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합치기 연산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사이클을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서로소 집합을 활용한 사이클 판별 알고리즘의 코드를 구현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find parent 함수와 union parent 함수는 앞서 다루었던 서로소 집합 자료 구조와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find parent 함수는 경로 압축 기법을 적용해서 보다 빠르게 루트 노드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노드의 개수와 간선의 개수를 모두 입력받고 서로소 집합 자료 구조를 위해서 부모 테이블을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초기 상태에는 이처럼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 사이클 변수의 값으로 false 값을 넣어준 뒤에 이제 모든 간선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합치기 연산을 수행합니다. 두 원소가 이미 같은 집합에 속해 있다면 사이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발생했다고 체크한 뒤에 반복문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즉 노드 A와 B가 같은 집합에 속해 있지 않다면 같은 집합에 속할 수 있도록 합집합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사이클 변수의 값에 따라서 사이클이 발생했는지 혹은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C++에서도 동일한 로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노드의 개수는 최대 10만 개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부모 테이블을 초기화합니다. 이어서 서로소 집합 자료 구조를 그대로 구현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모든 간선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간선에 포함되어 있는 두 원소가 이미 같은 집합에 속해 있다면 사이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집합에 속해 있지 않다면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집합에 속하도록 합집합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 또한 완전히 동일한 로직으로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번 현재의 간선을 확인하면서 두 원소가 서로 같은 집합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서 만약 그렇다면 사이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합집합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소 신장 트리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신장 트리란 그래프에서 모든 노드를 포함하면서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원본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장 트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모든 노드를 다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부분 그래프가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원본 그래프에 존재하는 간선을 모두 활용하지는 않고 일부 간선만 활용해서 모든 노드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부분 그래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노드가 포함되어 서로 연결되면서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트리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장 트리라고 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과 같은 그림은 신장 트리가 아닌 부분 그래프 예시인데요. 마찬가지로 간선들 중에서 일부만 채택해서 그래프를 정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1번 노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장 트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사이클이 발생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처럼 사이클이 존재하면 신장 트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장 트리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신장 트리는 모든 노드가 다 연결은 되어 있지만 일부 간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실제 문제 상황에서도 이러한 아이디어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한번 최소 신장 트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성되는 신장 트리를 찾아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이 문제가 최소 신장 트리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개의 도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두 도시 사이에 도로를 놓아서 전체 도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두 도시 A와 B를 선택했을 때 A에서 B로 이동하는 경로가 반드시 하나 이상은 존재하도록 도로를 설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노드가 서로 연결되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되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체 신장 트리를 구성하고자 하는 문제가 최소 신장 트리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처럼 1번 도시, 2번 도시, 3번 도시가 있는 상황에서 1번 도시와 2번 도시에 대해서 서로 이동이 가능한 도로를 설치하는 비용이 23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2번과 3번을 잇는 데는 13원, 그리고 1번과 3번을 잇는 데는 25원이 든다고 하면 이때 최소 신장 트리를 찾으면 다음과 같이 이 두 개의 간선만 선택한 결과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두 개만 설치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모든 노드는 서로 도달이 가능하며 포함되어 있는 간선의 비용의 합이 가장 적은 경우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최소 신장 트리를 찾기 위한 알고리즘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크루스컬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분류되며 가장 대표적인 최소 신장 트리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동작 과정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간선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최소 신장 트리에 포함을 시킬지 시키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먼저 간선 데이터를 비용에 따라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적은 간선부터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때 간선을 하나씩 확인하며 현재의 간선이 사이클을 발생시키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최소 신장 트리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사이클이 발생한다면 최소 신장 트리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해당 간선은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간선을 하나씩 확인하며 이러한 입원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최소 신장 트리에 포함되어 있는 간선만 실제로 이용하도록 만들면 결과적으로 포함시킨 간선들만 모아서 최소 신장 트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이와 같이 7개의 노드가 존재하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또한 각각의 노드 사이에 간선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여 바로 다음과 같은 전체 그래프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그래프에 대해서 크루스컬 알고리즘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이때 크루스컬 알고리즘을 위해서 가장 먼저 모든 간선 정보에 대해서 비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비용이 적은 간선부터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다만 아래 테이블에서는 가독성을 위해 그냥 간선의 번호에 따라서 나열을 했는데, 실제로 크루스컬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는 먼저 간선에 대해서 비용 순으로 정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간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비용이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총 간선의 개수는 9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최소 신장 트리에 포함되어 있는 간선의 개수는 전체 노드의 개수 -1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트리가 가지는 특성이며 사이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크루스컬 알고리즘에 따라서 아직 처리하지 않은 간선 중에서 가장 짧은 간선부터 차례대로 확인하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가장 비용이 작은 간선인 이 3번 노드와 4번 노드를 잇는 간선을 확인합니다. 이때 3번 노드와 4번 노드는 현재 같은 집합에 속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서로 같은 집합에 속할 수 있도록 유니온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 다음으로 비용이 적은 간선인 4번과 7번을 잇는 간선을 확인합니다. 이때 비용은 13원이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4번 노드와 7번 노드에 대해서 합치기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4번 노드와 7번 노드에 대해서 확인한 뒤에 같은 집합에 속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 노드에 대해서 합집합 연산을 수행합니다.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그 다음으로 짧은 간선인 4번과 6번을 잇는 간선을 확인한 뒤에 두 노드가 이미 같은 집합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합집합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서 그 다음으로 6번 노드와 7번 노드는 이미 같은 집합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간선을 포함시킨다면 사이클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간선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신장 트리에 포함되지 않은 간선은 회색으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그 다음으로 짧은 간선인 1번 노드와 2번 노드를 잇는 간선을 확인해서 유니온 연산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으로 짧은 간선인 2번 노드와 6번 노드를 잇는 간선을 확인하여 현재 2번 노드와 6번 노드도 같은 집합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니온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서 그 다음으로 짧은 간선인 2번 노드와 3번 노드를 잇는 간선을 확인해 본 결과 2번 노드와 3번 노드는 이미 같은 집합에 속하기 때문에 신장 트리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비용이 적은 간선인 5번 노드와 6번 노드를 잇는 간선을 확인해 본 결과 아직 5번과 6번은 같은 집합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합집합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남은 1번과 5번을 잇는 간선을 확인해 본 결과 1번과 5번은 이미 같은 집합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해당 간선은 신장 트리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알고리즘을 수행한 결과는 바로 다음과 같으며, 이때 최소 신장 트리에 포함되어 있는 간선의 비용만 모두 더하면 그 값이 최소 신장 트리를 구성하는 최종 비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크루스컬 알고리즘을 그대로 코드로 구현하면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두 원소가 서로 같은 집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처럼 서로소 집합 자료 구조가 사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find 함수에는 경로 압축 기법이 사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에 대한 모든 노드와 간선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서로소 집합 자료 구조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와 동일하게 부모 테이블 상에서 부모를 자기 자신으로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초기화 과정이 끝나면 실제로 모든 간선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아서 이 간선에 대한 정보를 별도의 리스트에 담을 수 있도록 합니다. 파이썬에선 이와 같이 튜플을 이용해서 비용이 첫 번째 원소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튜플의 원소가 여러 개일 때는 이 첫 번째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수행하기 때문에 비용이 낮은 순서대로 간선을 하나씩 확인하며
해당 간선에 포함되어 있는 두 원소 A와 B에 대해서 이미 같은 집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합치기 연산을 수행하고 해당 간선을 최소 신장 트리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합치기 연산을 수행할 때마다 해당 간선의 비용값을 이 결과 변수에 더해줄 수 있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이 리절트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면 최소 신장 트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간선의 비용의 합이 출력됩니다. 이처럼 크루스컬 알고리즘은 모든 간선을 비용순으로 정렬한 뒤에 간선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최소 신장 트리에 포함시키고 사이클이 발생한다면 무시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전체 그래프에서의 최소 신장 트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C++에서는 바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모든 간선에 대한 정보를 담기 위해서 별도로 벡터를 이용하는데요. 내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원소는 다음과 같이 3개의 원소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합니다. C++에서는 이처럼 이 페어를 중첩해서 사용함으로써 3개의 정수형 데이터가 한 쌍으로 묶여서 이 벡터에 담길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소 집합 자료 구조가 구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모든 간선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을 때 비용값이 첫 번째 원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순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수행합니다. 이후에 간선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간선에 포함되어 있는 노드 A와 B에 대해서 서로 같은 집합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유니온 함수를 호출하여 같은 집합으로 묶어주고 해당 간선을 최소 신장 트리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C++ 코드까지 확인해 보았고요. 자바에서도 동일한 로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바에선 이와 같이 별도의 간선에 대한 정보를 담는 클래스를 정의한 뒤에 이러한 클래스가 Comparable Interface를 구현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거리값 노드 A, B를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이때 거리가 짧은 것이 높은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이 Compare to 메서드를 override해서 다른 간선과 비교할 때 더 거리가 짧은 것이 높은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실제로 이러한 간선 간의 정렬을 수행할 때 이 거리값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서 메인 메서드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간선에 대한 정보를 담기 위해 하나의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에 모든 간선에 대한 정보가 담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간선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은 뒤에 앞서 우리는 해당 간선에 대해 정렬을 수행할 때 간선을 비용순으로 정렬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렬을 수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리가 짧은 것이 우선적으로 나오도록 정렬이 수행됩니다. 결과적으로 정렬이 수행된 간선을 하나씩 확인하며 각각의 간선에 포함되어 있는 노드 A와 B에 대해서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두 원소에 대해 유니온 연산을 수행하고 최소 신장 트리에 포함시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크루스컬 알고리즘을 각각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크루스컬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면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크루스컬 알고리즘은 간선의 개수가 2개일 때 비고 노테이션 2로그2의 시간 복잡도를 가집니다. 이러한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이유는 크루스컬 알고리즘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곳이 바로 간선에 대해서 정렬을 수행하는 부분이며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2개의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한 시간 복잡도는 2로그2이기 때문에 우리가 n로그-n을 보장하는 표준 정렬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전체 시간 복잡도는 비고 노테이션 2로그2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위상 정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상 정렬이란 사이클이 없는 방향 그래프의 모든 노드를 이 방향성에 거스르지 않도록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사이클이 없는 방향 그래프란 DH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위상 정렬은 대표적으로 선수 과목을 고려한 학습 순서 설정 등의 예제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을 확인해 보면 각각의 과목을 듣기 위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는 선수 과목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을 듣기 위해서는 앞서 자료 구조를 들어야 하도록 설정할 수 있고 고급 알고리즘을 듣기 위해서는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 두 과목을 다 이미 들은 상태여야 고급 알고리즘을 수강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구조를 이와 같이 그래프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고급 알고리즘은 이 자료 구조, 알고리즘으로부터 들어오는 간선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고급 알고리즘을 듣기 위해선 이 두 개의 과목을 모두 들어야 수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이와 같이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예시에서 세 과목을 모두 듣기 위한 적절한 학습 순서는 바로 자료구조, 알고리즘, 그리고 고급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자료구조를 듣고 나서 고급 알고리즘을 듣고자 한다면 아직 알고리즘을 수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급 알고리즘은 듣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위상 정렬은 사이클이 없는 방향 그래프에서 모든 노드를 방향성에 거스르지 않도록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와 같이 전체 노드가 있을 때 이 노드를 하나씩 나열하되 방향성에 거스르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나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상 정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위상 정렬 알고리즘을 다루기 전에 먼저 간단히 그래프 관련 자료 구조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인 진입 차수와 진출 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는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요. 진입 차수란 특정한 노드로 들어오는 간선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출 차수는 특정한 노드에서 나가는 간선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있을 때 이 1번 노드의 진입 차수는 0이고 1번 노드의 진출 차수는 2가 됩니다. 즉 1번 노드로 들어오는 간선은 존재하지 않고 1번 노드에서 나가는 간선은 이와 같이 2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2번 노드의 경우에는 진입 차수가 1이고 진출 차수는 0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2번 노드로 들어오는 간선은 이렇게 하나가 있고 2번 노드에서 나가는 간선은 이와 같이 하나가 존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3번 노드는 진입 차수가 2고 진출 차수가 0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위상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상정렬은 DFS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도 있으며 Q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본 교재에서는 Q를 이용하는 방식의 위상정렬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진입 차수가 0인 모든 노드를 Q에 넣습니다. 이후에 Q가 빌 때까지 다음의 과정을 반복하면 되는데요. Q에서 하나의 원소를 꺼내서 해당 노드에서 나가는 간선을 그래프에서 제거합니다. 그렇게 간선을 제거한 이후에 새롭게 진입 차수가 0이 된 노드를 다시 Q에 넣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Q가 빌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각 노드가 Q에 들어온 순서가 바로 위상정렬을 수행한 결과와 동일합니다. 실제 그래프 예시를 통해서 이러한 위상정렬의 동작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때 말씀드렸듯이 그래프는 사이클이 없는 방향 그래프여야 합니다. 만약 사이클이 존재한다면 그 사이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노드는 진입 차수가 1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알고리즘을 설계한 경우 사이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노드는 Q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위상 정렬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이클이 없는 방향 그래프에 대해서 위상 정렬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있을 때 우리는 먼저 각 노드에 대해서 각각의 진입 차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상으로 초기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진입 차수가 0인 모든 노드를 Q에 넣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노드 1에 진입 차수가 0이므로 Q에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현재 1번 노드가 Q에 삽입되어서 나중에 다시 Q에서 꺼냄으로써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으로 Q에서 노드 1을 꺼낸 뒤에 노드 1에서 나가는 간선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노드 1에서 2로 가는 간선, 노드 1에서 5로 가는 간선이 제거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새롭게 노드 2와 노드 5에 진입 차수가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다시 이렇게 진입 차수가 0이 된 2번 노드와 5번 노드를 Q에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다음 과정으로 다시 한번 Q에서 노드를 꺼낼 수 있는데요. 이처럼 한 번의 스텝에서 여러 개의 노드가 Q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러 개의 노드가 한꺼번에 Q에 들어갈 때는 사실 어떤 순서대로 원소를 Q에 넣어도 상관이 없지만 본 예제에서는 더 작은 번호의 노드가 우선적으로 Q에 들어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 마찬가지로 Q에서 하나의 노드를 꺼내면 이와 같이 노드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노드 2에서 나가는 간선 또한 제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노드 2에서 3으로 가는 간선, 노드 2에서 6으로 가는 간선이 제거되며 이때 새롭게 노드 3에 대한 진입 차수가 0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3번 노드 또한 Q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마찬가지의 과정을 반복해서 이번에는 노드 5번을 Q에서 꺼낸 뒤에 노드 5에서 나가는 간선 또한 제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6번 노드 또한 마찬가지로 진입 차수가 0이 되었기 때문에 이 노드 또한 Q에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Q에서 원소를 꺼낸 뒤에 이 노드 3에서 나가는 간선 또한 제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새롭게 진입 차수가 0이 된 노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어서 다시 노드 6을 꺼낸 뒤에 노드 6에서 나가는 간선 또한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어서 노드 4에 대한 진입 차수 값이 0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노드 4 또한 Q에 넣습니다. 이어서 다시 노드 4를 Q에서 꺼낸 뒤에 노드 4에서 나가는 간선 또한 제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드 7번이 Q에 들어오고 최종적으로 다시 Q에서 노드 7을 꺼낸 뒤에 노드 7에서 나가는 간선을 제거합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진입 차수가 0이 된 노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상 정렬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Q에 삽입된 전체 노드의 순서를 확인해 보시면 1, 2, 5, 3, 6, 4, 7 순서로 노드가 Q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Q에 삽입된 전체 노드의 순서가 위상 정렬을 수행한 결과이며 전체 방향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 노드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어서 이러한 위상 정렬의 특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상 정렬은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그래프가 DAG를 만족할 때 수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DAG는 Direct Acyclic Graph로 순환하지 않는 방향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또한 위상 정렬에서는 여러 가지 답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한 단계에서 Q에 새롭게 들어가는 원소가 2개 이상이라면 그 상황에서 이 2개의 원소가 Q에 들어가는 순서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전체 정렬 결과에 있어서 오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원소를 방문하기 전에 Q가 빈다면 사이클에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이클에 포함된 원소 중에서 어떠한 원소도 Q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방문되기 전에 만약 Q가 빈다면 사이클이 존재하여 정렬을 수행할 수 없는 노드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스택을 활용하여 DFS를 이용해 위상 정렬을 수행하는 방법 또한 존재하는데요. 본 교재에서는 Q를 이용한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상 정렬 알고리즘을 코드로 표현하면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위상 정렬 알고리즘에서는 Q가 사용되기 때문에 Q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노드의 개수와 간선의 개수를 입력받은 뒤에 모든 노드에 대한 초기 진입 차수는 0으로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서 방향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체 노드의 개수가 V개이기 때문에 1번부터 V번까지의 각 노드에 대한 인접한 노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차원 리스트를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방향 그래프의 모든 간선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받아서 정점 A에서 B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그래프에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에 정점 A에서 B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 B에 대해서 들어오는 간선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B의 진입 차수를 1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서 위상 정렬 함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고리즘 수행 결과를 담을 리스트를 하나 선언한 뒤에 Q 기능을 위한 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진입 차수가 0인 노드를 Q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이어서 Q가 빌 때까지 다음의 과정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Q에 들어간 순서가 전체 위상 정렬의 수행 결과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처럼 Q에서 원소를 꺼낼 때마다 이 결과 리스트에 담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서 해당 원소와 연결된 이동 가능한 노드에 대해서 그 진입 차수 값을 1 뺄 수 있도록 합니다. 즉 나가는 간선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그 이후에 새롭게 진입 차수가 0이 되는 노드가 존재한다면 해당 노드를 다시 Q에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상 정렬을 수행한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 결과 리스트에 담겨있는 각각의 원소를 출력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C++에서 위상 정렬을 구현한 코드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노드의 개수가 최대 10만 개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와 같이 1번부터 V번까지의 모든 노드에 대한 진입차수 값을 담을 수 있도록 10만 더하기 1만큼의 크기로 진입차수 테이블을 초기화합니다. 이어서 각 노드에 연결된 간선 정보를 담기 위한 연결 리스트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 위상 정렬 함수의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파이썬에서의 내용과 정확히 동일한 로직을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이와 같이 진입 차수가 0인 노드를 Q에 넣도록 하고 이어서 Q가 빌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때 매번 Q에서 원소를 꺼내서 해당 원소를 결과 리스트에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해당 원소와 연결된 노드들의 진입 차수에서 1을 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진입 차수가 0이 되는 노드가 존재한다면 해당 노드를 다시 Q에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의 로직을 수행해서 위상 정렬 수행 결과까지 출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바 또한 마찬가지의 로직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자바에서는 앞선 강의에서도 언급드렸듯이 그래프를 표현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이 중첩된 형태의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링크드 리스트 방식으로 구현된 Q 자료 구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객체를 초기화하고요. 위상 정렬을 수행하기 위해 초기 상태에선 이처럼 처음 시작할 때는 진입 차수가 0인 노드를 모두 Q에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에 Q가 빌 때까지 마찬가지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레이 리스트에서는 특정 인덱스의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get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위상 정렬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상 정렬을 위해 차례대로 모든 노드의 정보를 확인하며 각 노드에서 나가는 간선을 차례대로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상 정렬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비고 노테이션 V 플러스 2인데요. 이렇게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한번 Q에 들어간 노드는 다시 한번 Q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인한 간선들 또한 다시 제거되는 등의 작업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과정을 거치면서 각각의 노드와 그리고 그 노드에서 나가는 간선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전체 연산의 수는 v 플러스 2라고 표현이 가능하며 위상정렬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v 플러스 2입니다. 이상으로 위상정렬 알고리즘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